가장 많은 그 조회수 50만을 얻은 것이 중국 동포는 민주당을 찍는다. 두 번째가 LH 분모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중앙 매경 등등등등 이슈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을 보시면은 이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20건 중에서 중앙일보가 8건이고요. 조선일보가 6건, 머니투데이가 4건으로 이 세 사의 보도가 20건 중에 18건씩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앙일보의 총 선거 관련 기사 수가 9건이었고 조선일보가 19건이었습니다. 머니투데이가 11건이었는데 그러면 중앙일보는 9건 중에 8건이, 조선일보는 19건에 6건이, 너투는 11건 중에서 4건이 바로 엄청나게 높은 조회수를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상당한 효율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머지 그 이슈들을 보시게 되면은 기획 심층 보도가 포털에서는 결코 주목을 받을 수가 없다. 거꾸로 정치인이나 유명인사의 발언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그 알고리즘이나 언론사들이 이용하고 있는 품질평가 기준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결론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많이 좀 부족한 결론인데 토론자분들께서 보충을 해주실까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네이버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이번 선거보도에서 그 한계를 드러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약간 말을 좀 이렇게 수사적으로 하다 보면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흔히 뭐 어떤 일각에서 네이버의 알고리즘이 보수 편향됐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분도 계신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저널리즘의 언어가 어떻게 알고리즘과 같은 기계의 언어에 적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를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본다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3명의 편집자, 즉 알고리즘은 사실상 감정이 결여되어 있고 조회수와 출일 시간, 유사도 같은 것들을 통한 기사의 분류를 통해서 기사를 하나로 묶고 이용자들도 하나로 묶습니다. 바로 이러한 동일화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저널리즘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좋은 기사의 품질 또는 저널리즘의 원칙과 방법론 같은 것들은 좀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가치중립적인 알고리즘이 사실은 언론사별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통해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지의 격차를 보여줍니다. 조선과 중앙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조선과 중앙처럼 많은 기사를 송고하지 않고도 높은 조회수를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은 언론사 내에 빈익빈 부익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뭐 아크라든가 뭐 젠과 같은 그러한 거대한 시스템을 갖다가 동원할 수 있고 그 상당수의 많은 데이터 인력들을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언론사들은 네이버 알고리즘의 약점을 부분적으로 간파해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언론사입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동일한 조회수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언론사들은 10배가 넘는 기사를 갖다 뽑아내야 되고요. 데이터 인프라도 부족하고 전문 인력도 없는 채로 단순히 그냥 뉴스룸 내부의 경험과 그러한 추정에만 기초해가지고 포털 뉴스의 전략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네이버 알고리즘의 한계와 언론사 간 디지털 영향의 격차는 결국에는 언론사의 차별성이나 가치 지향보다는 높은 조회수라는 성과를 강요하는 언론사주와 경영진의 압박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2020년 9월에 조선일보가 아크를 도입하면서 사보에다가 자랑을 했습니다. 가장 PV와 UV가 8월 넷째 주보다 8월 넷째 주가 가장 높았을 때였는데 아크를 도입한 이후에는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식의 성과에 대한 자랑과 압박이 보수 일간지에만 벌어질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포털 모니터 보고서 제가 느낀 것은 사실은 알고리즘에 대한 가치 중립이라고 하는 곳에서 최근에 알고리즘 검증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검증에 과연 가치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가. 마치 그거는 3차 방정식에다가 너는 진보니 보수니라고 묻는 것과 같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더 많은 고차 방정식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또 다른 수학을 쓸 수도 있겠지만 그 수학 자체에다가 정치적인 공정성이라든가 또 윤리성을 묻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오랫동안 언론운동이 요구했던 편집권 독립이라든가 편집위원회 의무 설치라는 것은 옛날에는 어떤 외부의 압력이라든가 어떤 사주의 압력 이런 것들을 위해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은 지금은 알고리즘을 이용하려는 언론사, 투자도 없이 디지털 성과만을 요구하는 사주와 경영진, 그리고 조회수와 댓글로만 파악하는 이용자에 의해서 기자들이 포위된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고리즘의 언어에 저널리즘의 언어가 적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치적 외압과 대기업의 압력보다 더 중요한 압박은 이러한 식의 그 디지털 환경과 사주의 그런 성과 중심주의에서 기인하지 않는가.
이런 점에서 봤을 때만이라도 신문사의 편집원 독립이라는 것은 디지털 뉴스가 확대가 돼서 논의가 돼야 되고 그를 위한 대안들이 좀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렇게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그 김준희 대표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처럼 그 대형 언론사들이 그 막대한 투자와 인력 채용을 통해 가지고 그런 디지털 인프라와 조직들을 만드는 것이 과연 좋은 저널리즘을 이어주고 있느냐 하는 게 되게 좀 뼈아픈 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아크를 들이고 그리고 자기들 IT 인력들을 끌고 들어와서 이렇게 많은 시스템들을 구축을 했는데 그 결과가 중국 동포에 대한 혐오 기사를 탑으로 올려놓는 결과라고 한다는 것은 좀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자칫하면 잘못될 수 있는 게 그 후발주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한겨레도 있고 한국일보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과연 이런 환경에서 좋은 저널리즘은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인데 언제나 회의가 오는 거죠. 이런 것처럼 네이버가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코드를 공개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이번에 네이버의 알고리즘 개편이라든가 알고리즘 방식이 어떻게 작동한다는 것 정도는 좀 쉬운 용어와 말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오늘 그렇게 좀 쉽게 풀어봤는데 이게 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리즘의 언어라는 것과 우리 기자들의 저널리즘의 언어라는 것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대화는 계속돼야 된다. 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아까 저기 이주환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이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선거 결과를 뽑아낸 결과가 별로 특이한 것은 아니고 이미 지속되어 왔던 경향들을 한 번 더 확증시켜주는 그러한 결과라고 했을 때 그럼 언론사들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좀 고민에 정말 늘 언제나 그런 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잠깐 정부가 만드는 포털 얘기도 하셨는데 저도 그 얘기 듣고 좀 약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네이버 알고리즘 수준으로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겠거니와 또한 그러한 포털은 과연 언론사들이 그쪽 포털로 이동을 할까? 정부 광고를 믿기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것이 좀 좋은 양질의 뉴스를 유통시키는 포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정부 광고, 정부만을 오디언스로 하는 포털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좀 위험하다는 지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많은 독자들이 언론의 신뢰도 하락을 얘기하고 불신을 이야기하고 포털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비판을 하시면서 또 포털의 뉴스를 보세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최근에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일하는 학생들에게 네이버와 다음 앱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들의 폰에는 네이버와 다음 앱이 깔려있지가 않더라고요. 이제는 거의 그쪽도 벗어나는 그런 추세가 되어버렸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독자들에게 그 좋은 언론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 보도에 대한 결론을 갖다가 제가 좀 너무 느슨하게 썼는데 이걸 갖다가 뭐 네이버 알고리즘의 일방적인 정치적 편향이라고 본다거나 또는 언론사들의 어떤 뭐 이렇게 막 그 쏟아지는 어뷰징이라든가 이렇게 이걸 다 따로따로 분리해서 볼 수가 없고 그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회과학 방법론에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세 명의 행위자가 각기 선한 목적을 가지고 만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세 명의 행위자들이 나온 행위의 결과가 셋 중에 어느 누구도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포털 뉴스의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네이버는 알고리즘 지금 검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검증하는지 모르겠어요. 코드를 검증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고 실험하겠다는 건지 모르겠고 그럼 그렇게 도리어 그거보다 이용자가 또는 언론사에 있는 언론 기자들한테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좀 더 쉽게 설명을 하고 의견을 받는 방안들 그런 대화가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놀랬던 게 아까 지금 이정원 대표께서 선거보도 관련돼 가지고 조선이 네이버하고 다음을 비교해 주신 건데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 뭐 피터 버블의 양극화가 일어난 것뿐만이 아니고 안에서 예를 들면 뉴스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극과 극입니다. 다음에서는 14.6%인데 네이버에서는 1.7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마치 우리가 모바일로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언론사가 아니라 너 다음 보니 네이버 보니라고 물어본 거와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건데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제 이 사회적 압력이라든가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 들고요.
끝으로 좀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이 서울시장 선거 보도 모니터를 하면서 자, 돈 많은 언론사, 투자 잘하는 언론사,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가치 중립성을 이야기하는 알고리즘, 그리고 댓글과 조회수와 PV 유무가 확인되는 이용자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세트가 결합됐을 경우에 과연 이것이 지금 같은 상태로 얼마 전에 그 포털에 지역 신문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하나씩 유정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어떤 식으로 지역 언론이 포털에 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과연 그 심사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는 지역 신문들일수록 그 지역에서 살면서 그 지역에서 신문을 접해야 그 지역의 신문 퀄리티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정량 평가라든가 다분히 서울의 관점에서 그 신문을 보게 될 경우에는 지역민들이 아니라 전국 이용자의 관점에서 포털 뉴스를 보게 되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매일신문인데 제가 지금 방금 매일신문 네이버를 들어가 봤는데요. 주요 뉴스에 황교안 콤비, 일베 취급 공무원, KTX 옆자리 60대, 차기 검찰총장, 오세훈, 케이크, 옛 통진당 의원, 김어준 그럴 생각 없다. 다 서로 있습니다. 이 중에 유일하게 대구 소식은 대구 최대 쇼핑몰, 수성 알파시티 롯데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네이버도 고민을 했고 언론사들도 고민을 했던 거지만 지역 신문들이 네이버에 입점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스스로가 우리는 이 뭐 하루에 10억 뷰가 나오는 몇 천만이나 되는 이러한 독자들과 우리 가지고 경쟁을 할 수 있게 됐어 라고 하면서 정작 지역 커뮤니티와의 그런 플랫폼 역할을 못하게 되고 이렇게 똑같은 전국에 있는 네이버 이용자들 두고서 경쟁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럼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전국지와 지역지 또는 전문지와 같은 것들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 기준을 다르게 하고 그리고 그런 다양성들이 반영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갖다 만들어 볼 것이 어떨 것일까요? 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